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그리즈만은 자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남은 이유는 메시의 존재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주요 화제거리 중 하나는 앙투안 그리즈만의 미래였고, 그는 리오넬 메시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요인이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즈만은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느끼는 따스함 역시 그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말하길 제가 네이마르와 지금의 쿠티뉴, 수아레즈처럼 메시를 위해 뛰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것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제 동료들과 구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잔류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고 급료도 인상해 주었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해 주었고 제가 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구단 역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바르셀로나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후에 디에고 시메오네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개소리죠. 물론 이 바르셀로나가 메시라는 아주 대단한 선수 중심으로 팀이 돌아간다고 말한다면야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오려고 했으면은 안 오는 게 낫습니다. 네. 안 좋아요. 관종이에요, 관종. 관종은 필요 없어. 그리즈만이 꼬마에서 엄청나게 또 발전을 했고 대단한 선수인 거 맞는데, 그때 이적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양 구단 팬들 모두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던 상태였고, 네. 오는 거니 많은 거니 가는 거니 많은 거니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비디오를 찍어놓고 지가 무슨 뭐 아주 납쳤어 아주 그냥. 짜증날 뻔했어요. 맞으면 지금 와서야 저렇게 헛소리 할 수 있지. 그때는 가려고 했으면서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따스함을 느꼈대. 따스함을 느껴서 영상을 바르셀로나 갔을 때 영상, 팀에 남았을 때 영상을 2개 찍어놓냐? 헛소리는 아주 그냥. 언젠 또 맨유 간다고 했다가 또 참나. 사리의 축구 철학은 즐거워야 한다라는 기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리시오 사리 첼시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고집하는 건 축구는 즐거워야 한다라는 철학 때문이라고 하며, 사리 감독은 세미프로 선수였던 선수 시절을 회고하며 나는 선수 시절에 훈련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때 고된 훈련과 땀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경기는 고통에 가까웠고 그때 축구는 그렇게 고생하며 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축구가 무자비한 투쟁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사리 감독은 즐거움을 추구했으며 과거 자신은 수비수로서 임무는 당연히 상대 공격을 막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처음 경기장을 밟았을 때부터 축구라는 스포츠는 자신에게 아주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은 감독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그러지 않으면 축구는 그저 직업일 뿐이고 즐겁지 않은 축구는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축구 철학을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리 감독이 이런 축구 철학이 선수들에게 잘 녹아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첼시에 오고 싶다라는 선수들, 그리고 아자르가 레알과 첼시에 저울질을 하는 이유도 콘테였으면은 갔을 겁니다. 그냥 나 갈게요. 나 못하겠어요 했겠지만 아자르가 직접 말했어요. 지금의 축구가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즐겁다. 제일 재밌다. 이런 축구를 하고 싶었다. 내가 원했던 축구가 이런 축구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리가 선수들에게 약간 좀 공격적인 측면을 많이 좀 부여해주면서 선수들이 좋아할 만한 축구를 하고 거기 성적까지 동반이 되니까 선수들이 이제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네. 즐겁죠. 물론 콘테 있을 때도 우승까지 했지만 그 축구와 지금 축구의 차이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지금 첼시에서 조금 밀려있던 선수들도 기회를 받으면 즐겁게 축구하는 것 같고, 이만큼의 감독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선수 측만 좋으면 누가 감독하던 그게 뭐 문제가 될까? 나도 막
감독하면 우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말 그 축구를 너무 제가 아주 쉽게 생각한 거고 축구는 어려워요. 진짜 알면 알수록 어떤 스포츠건 이 그 축구 안에서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그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고 뭐든 간에 그만큼 사리가 진짜 꼰대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수들을 많이 풀어주면서 이제 즐거워하죠. 첼시 팬들이. 방목주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먹는 것도 뭐 그 경기장 오는 것도 콘테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풀어주고 해주니까. 즐기는 축구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콘테일 때 우승했을 때는 즐겁지 않았다잖아요. 다른 거죠. 다음 소식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의 리피 후임으로 산파올리 전임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의 선임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칠레 매체인 데쿠아르타는 오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내려놓은 산파올리 감독의 차기 행선지가 중국이 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아시안컵을 끝으로 마르첼로 리피 감독과 결별하는 것이 확정된 중국은 후임 감독으로 산파올리 감독을 낙점했고 에이전트와 이미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의 연봉 1000만 달러 115억을 지급하는 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예선을 통과하면 월드컵 본선까 뭘 통과한다고? 예선을 통과한다고? 네, 아무튼 뭐 예선 통과하면 네, 본선까지 연장이 된대요. 자동적으로. 네. 난 뭐 최종 예선까지 가면은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최종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다라는 거구나. 꿍꿍해 또 얘네들. 네덜란드 축구협회 회장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슈퍼리그 설립을 주도한 것이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레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축구협회 회장 미하엘 반 프라그는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클럽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풋볼 리크스의 주장과 달리 그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가 슈퍼리그 설립을 주도했다고 하며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레알이 유에파에게 위협을 가했고 얼마나 이때 상황이 심각했냐면 그들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사용했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루메니게를 옹호했습니다. 나는 루메니게가 상황을 정상화하고 클럽들을 유지시키며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다짐할 수 있다라는 강한 어조로 실제 세력은 뮌헨이 아닌 레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은 못 봐요. 네. 카카오에서는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카카오에서는 경기가 있으니까 카카오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경기를 뭐 볼 거지만 채팅만 할 거예요. 카카오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만, 해외 축구는. 레알이 뭐, 근데 이거는 더 밝혀져 봐야죠. 근데 딱히 뭐 밝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슈퍼리그에 관해서는 그냥 흐지부지해질 것 같아요. 전북 단장이 감독을 찾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아, 맞아요. 그 인판티노 얘기는 어제 했어요. 어제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단장이 감독을 찾아 유럽으로 떠났고 K리그 전북 현대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후보군이 외국인 감독 2명으로 압축이 되었고 전북의 백승권 단장이 후보들과 직접 접촉을 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이 감독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에이전시 업계에 따르면 접촉 대상 중 한 명은 2018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페르세폴리스의 결승행을 일군 크로아티아의 명장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로아티아 대표팀 수석 코치와 하노버의 감독을 거친 이반코비치 감독은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며 이란 대표팀을 이끌고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중국의 산둥 루넝,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티파크, 아랍에미레이트의 알와으다를 거쳤으며 산둥 시절인 2011년도 시즌에는 전북과 ACL 조별리그에서 경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에 좀 많이 종사하신 분이네요. 네. 잘 몰라가지고 제가 누구신지는. 극장골을 넣은 네덜란드는 독일과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독일은 노이어, 리디거, 슐레, 훈멜스, 케으러, 그 다음에 크로스, 킴미, 슐츠, 베르너, 자네, 그나브리가 뛰었고, 네덜란드는 실러센 골키퍼, 바벨, 데파이, 퀸시 프로메스, 바이날둠, 데용, 테테, 더 리으트, 반다이크, 블린트가 나왔습니다. 전반 9분 만에 독일의 첫 골이 터졌고, 그나브리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독일의 기세는 계속 뛰었는데 전반 20분 크로스의 패스를 받아 자네가 마무리를 해 1점 더 달아났습니다. 이때 골이 실러센 손에 맞았는데 굴절된 골이라 좀 막기 힘들었어요. 네덜란드는 후반 40분 퀸시 프로메스가 골을 넣어 한 골을 만회를 했고 곧바로 또 추가골이 또 터졌는데 후반 45분 올라온 크로스가 독일 수비를 막고 현재 리버풀의 최강 수비수인 반다이크 앞으로 흘러갔으며 반다이크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서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요즘 반다이크 뭐 골이면 골, 국대에서 수비면 수비, 리더십이면 리더십, 모든 게 다 좋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근데 이 골이 그 리버풀에 잘 안 터진다. 아 리버풀 좀만이 그 세트피스에 터져주면 좋은데. 아 리버풀이야 좋은 것도 있죠.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덜 뛰었으면 좋겠는데 오자마자 주말에 또 뛰어야 되니까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뭐.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수아레즈가 소속팀 선수인 덴벨레에게 프로답게 행동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에 뽑힌 수아레즈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프랑스와의 친선 경기에 나설 예정이며 이 경기에 앞서 수아레즈는 최근 훈련 태도가 불성실한 덴벨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축구 선수가 되는 일은 언제나 영광스럽다며 나는 덴벨레가 축구에 더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바르셀로나 경기를 앞서 항상 프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덴벨레는 어린 나이에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을 만큼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이고 하지만 불성실한 훈련 태도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팀 훈련에 여러 번 지각을 했고 지난 8일 밤에는 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다 다음날 팀 훈련에 늦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덴벨레는 전 소속팀 도르트문트에서도 지각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수아레즈도 과거 경기장에서 상대의 귀를 깨물고 팔을 물어뜯어 그라운드의 미친놈으로 불리웠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손으로 공을 막아 퇴장을 당했었고 가나 경기죠 이때. 골을 넣고 상대팀 감독 앞에서 다이빙 세레머니를 펼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수아레즈는 그 이후 성숙해져서 바르셀로나 공격진을 이끄는 베테랑 선수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 기괴한 행동을 많이 했던 수아레즈조차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좋은 선수가 되었는데 덴벨레가 자신보다 일찍 축구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수아레즈가 그때 진짜 미친놈이었다는 건 인정하고요. 네. 리버풀에 있을 때도 제가 너무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좋아하죠. 왜냐면 바르셀로나 가서는 사고를 한번 쳐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수아레즈 전통의 그 약간 진짜 아픈 건지 꾀병인지 모르는 좀 약간 그런 이제 제스처는 뭐 계속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그렇게 점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지금 수아레즈도 새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지. 오늘 수아레즈 친구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골 넣었죠. 석현준이. 반대 그 친구이기도 하죠. 오늘 아주 자랑스럽겠구만 이 친구들이. 기억은 하겠지. 리그왕의 디종은 권창훈 선수가 피치 위에 복귀해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권창훈은 디종에서 풀타임 첫 시즌인 2017-18 시즌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모든 대회 합쳐 36경기 11골 4개의 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으며 권창훈의 활약 덕에 디종이 강등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권창훈은 리그 최종전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으며 이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출전도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권창훈은 현재 건강히 경기장에 나서겠다라는 목표에 재활 중에 있고 계속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지난 10월 달에 5개월 만에 달리기 훈련을 시작했으며 디종은 공식 SNS를 통해서 권창훈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권창훈은 밝게 웃으며 공을 차고 있는 사진과 함께 매일 복귀에 가까워지고 있는 권창훈, 이번 주 첫 훈련을 받은 밝은 미소로 훈련에 임했다라고 짤막하게 그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좀 재밌는 소식인데 스페인은 모로코 그리고 포르투갈과 함께 2030년 월드컵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함께 모로코가 2030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 대변인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모로코를 짧게 방문하는 동안 모로코 총리인 엘 오트마니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관습상 AP통신 측에 익명을 요구했으며 모로코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산체스 총리가 마드리드에서 피파 회장인 인판티노와 만났을 때 이 두 대륙에 걸친 월드컵 공동 개최안이 제기되었다고 하며 남미 축구계에서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세 나라가 공동 개최안이 추진되고 있고 우루과이는 1930년 첫 월드컵을 개최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도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공동 개최 가능성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으며 스페인은 1982년 월드컵을 개최한 적이 있고 포르투갈과 함께 2018 월드컵 유치를 신청했으나 러시아가 승리하며 2018 월드컵은 러시아에게 돌아갔습니다. EFL,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밑에 리그죠. 이 EFL은 5년간 5억 9,500만 파운드 가량의 중계권료로 협상을 했습니다. 이 EFL은 스카이스포츠와 8,625억 가량의 새 TV 중계권 계약에 합의를 했고 이 딜은 처음부터 2024년 5월까지 지속되고 지난 계약보다 약 35% 증가된 금액이며 그러한 이런 챔피언십의 여러 빅클럽들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스카이 스포츠 측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클럽의 간부는 이 본사에서 이제 EFL 풋볼 리그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지금 같은 중계권료로는 많은 팀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금 이 계약을 타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며 리그 138경기와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 그리고 카라바오컵 결승을 중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 그 밑에 리그. 브라질 유망주
페르디뉴 영입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할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레알의 영입 정책은 20살의 페드리뉴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카데나세르에 따르면 레알은 페드리뉴를 1월에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며 주로 오른쪽 윙포워드에서 뛰는 이 페드리뉴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린치안스 유소년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잠재력이 뚜렷한 선수이며 소속팀에서 1군으로 출장하고 있고 리그 32경기 그 다음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6경기를 뛰었습니다. 레알이 페드디뉴 바이아웃 금액인 5천만 유로 645억을 지불하며 계약을 성사시키게 된다면 호나우두가 구단주인 스페인 1부 리그의 바야돌리드로 임대를 보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 어린애들만 자꾸 또 들어오네. 원래 올 애들도 다 어린애들인데 레알이 이 브라질 출신의 어린애들 너무 많이 들어오네. 이 중에 한 명 되면은 이 중에 한 명 성공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애기들만 들어오네. 맨시티는 6,100만 파운드 금액으로 아약스의 대용을 영입하는 것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현재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맨시티는 6,100만 파운드 885억의 금액으로 대용의 영입에도 근접했다고 합니다. 펩은 이 21살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현재 34살의 페르난지뉴의 장기적 대체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와 토트넘은 수개월 동안 이 젊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노력했지만 양 클럽 모두 그가 이 대용이 맨시티로 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스피드와 정교함으로 빠르게 공을 전진시킬 수 있고 창의적인 패스와 기동성으로 무장한 대용은 맨시티에게 아주 적합한 선수일 것입니다. 대용은 스톤스, 스털링, 제주스, 사네와 같은 젊은 스타들을 발전시킨 과르디올라 밑에서 뛰고 싶어하며 과르디올라는 최근 페르난지뉴의 대체자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언급을 자주 했었고 올 시즌 초 대용은 에이전트인 알리 두루슨이 맨시티와 접촉을 해 나는 이것을 접촉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그건 현재 아약스 감독인 오베르마스 감독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아마도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너무 잘하죠. 네. 대형은 지금 사실 보고 있으면은 정말 잘해요. 그것도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상대했던 클럽들이 상대했던 나라들이 뭐 짜바리도 아니고 네. 정말 최고의 클럽들 만나서 이렇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독일과 프랑스 만나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 어느 팀을 가서도 다 잘할 거라는 방증이 되겠죠. 네. 비교 대상이 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새해 첫날 사우디와 친선 평가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가대표팀 친선 평가전을 갖기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월 1일 오전 1시에 열리며 장소는 아랍의 아부다비이며 경기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새해 첫날에 A매치를 갖는 것은 사상 최초며 사우디와의 대결은 2015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호주에서 맞붙어 우리가 2대0으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는 개최국인 호주축구협회에서 정해진 날짜에 피파 경기 보고를 하지 않아 공식 A매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역대 전적은 16전 4승 7무 5패로 우리가 뒤처져 있고 특히 아시안컵에서는 1988년 대회 결승전 승부차기 패배를 비롯해가지고 그동안 3무 1패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88년 결승전에서 졌구나. 좀 결승전이 약하네. 약해. 하지만 우리에게 남태희가 있다. 오늘 장난 아니었죠.
이재성 효과로 독일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은 한국 선수 추가 영입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큰 기대를 안고 독일 무대를 밟은 이재성은 적응기 없이 빠르게 홀슈타인 킬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이 도움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후에도 리그 10경기에 출전해 한 골 5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재성 영입에 크게 만족한 볼게무스 단장은 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한국 선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그는 겨울에 2명 정도의 선수 영입을 더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2부 리그 정상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승격하는 것이며 유럽보다는 한국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재성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2부 리그에서 상파울루 팀에 뛰고 있는 다른 선수 이제 한국 선수가 있어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몇 경기 뒤에 그 팀 선수들이 너 이재성 아냐? 물어봤대요. 자신한테.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제 나도 뭐 건너 안다니까 좀 저런 선수 우리 팀에 소개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재성이 진짜 그 경기 이제 독일 2부 리그 첫 데뷔 때부터 너무 임팩트가 세가지고 독일 내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네. 평도 좋고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똑같겠지. 뭐 지금 황희찬도 잘해주고 있고 뭐 이청용은 더 잘해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이승철 닮았다고요? 아스날이 비아레알에 포르날스 영입을 위해서 엘레니를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포르날스에 걸려있는 1780만 유로의 바이아웃 230억 발동을 위해서 엘레니를 판매할 것이라고 하며 현재 비아레알이 그리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각을 혼자 보이고 있는 포르날스는 아스날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에메리의 눈밖에 난 엘레니를 1500만 유로 그 정도 금액의 언저리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포르날스를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지금 떠나는 것이 확정된 램지의 대체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아웃이 좀 싼데 사실 이게 프리미어리그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아예 바이아웃이 없지만 이 선수 잘한대요. 네. 저도 뭐 비아레알 경기는 사실 많이 못 봐가지고 이제 라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데 잘한대요. 램지의 대체자 워낙에 또 FM에서 많이 봤는데 또 FM만 보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외질만큼 못하지. 얘가 외질만큼 잘하면 바이아웃이 230억 아니죠 선생님. 로비 파울러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클럽이 이젠 우승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필드의 신이라고 불렸던 로비 파울러는 클럽 감독이 트로피를 이제는 따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2경기를 치른 리버풀은 현재 선두인 맨시티와 2점 차로 뒤져 있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럽은 팀을 성장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존재는 큰 문제점이며 그들 역시 아주 훌륭한 팀이고 그들과 경쟁하며 따라잡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리버풀이 저희 때와 달리 리그에서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챔스권을 사수하는 것 역시 매우 기쁜 일이겠지만 리버풀 정도의 클럽이 된다면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 보며 이제는 우승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게 설령 리그컵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리그컵을 우습게 볼 수 있겠지만 리그컵 역시 훌륭한 트로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리그컵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네. FA컵 도전하던 리그 도전하던 뭐 그런 건 되게 인정하는데 뭔 리그컵이야. 리그컵은 필요 없어. 리그컵 첫 주의도 않아. 무조건 도전할 거면 당당하게 리그 가고 FA컵 노력해야지. ESPN은 바르셀로나가 수아레즈 대체 선수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택이죠. 네.
ESPN은 오늘 바르셀로나가 수아레즈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이 제노아의 평택이, 그 다음에 요비치, 페페 등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바르셀로나의 신예 공격수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수아레즈를 제외하면 유일한 포워드인 무니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재계약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임대되어 활약하고 있는 알카세르는 도르트문트가 완전 이적을 추진할 것이 100%이며, 수아레즈는 자신의 장기적인 대체 선수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길, 바르셀로나는 새로운 9번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며, 나는 이제 31살이고 바르셀로나 또한 미래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 뜻에 함께 이해를 했습니다. 좀 괜찮은 서버가 좀 있어야죠. 우리 수아레즈 철 많이 들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맨유의 타깃이었던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인터밀란과 개인 합의를 마쳤다라는 현지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코레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인터밀란이 맨유, 첼시를 따돌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밀란은 내년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주세페 마로타 신인 단장을 앞세워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개인 합의를 마쳤으며, 이것만으로 영입이 확정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터밀란의 구단주는 이제 라치오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이적료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따르게 이강인 뉴스를 또 모았는데, 기본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포털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조던 검색어에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운받은 파일로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차량 운전 중에, 운동 중에, 길을 걸으실 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